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책가방이 더 어울릴 17살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임신하게 된 소녀 수진이 결국 그의 강요에 못 이겨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사가 다가와 치마를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수진이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이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히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것을 넘어 듣는 이들마저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대한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는 초여름의 바람이 유난히 건조하게 불었고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개인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17살 소녀의 눈에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가녀린 어깨 위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내려앉아 옷자락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2살 많은 남자친구 준호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빛은 누가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빨리 좀 가자. 수진아, 뭘 그렇게 망설여. 이거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일이잖아. 자꾸 시간 끌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준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나 아직 너무 어린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엄마가 아시면 어떡해. 조용히 해. 준호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엄마가 알면 더 큰일 나. 가뜩이나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이 너랑 애까지 어떻게 키워. 네 미래를 전부 망치고 싶어. 학교, 친구들, 모든 걸 다 포기할 거냐고.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해. 수진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그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 이런 비극의 문턱에 서게 됐을까? 마침내 병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3층짜리 흰색 건물. 그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이곳이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실수를 저지른 이들의 비밀을 조용히 처리해주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수진이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준호는 경고하듯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 끝인 줄 알아. 젊은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들어 수진이의 눈물 어린 얼굴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주 됐어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7주 좀 넘었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온몸을 떨며 겁에 질린 눈으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차가운 시선, 준호의 조급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끔찍한 침묵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대기실의 낡은 TV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들, 말없이 앉아있는 커플들, 모두 각자의 비밀을 안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출 뿐이었죠. 준호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날 믿어. 우린 아직 젊고 미래가 있잖아. 다른 생각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수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괜찮아진다고? 내 안의 생명을 억지로 떼어내는데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수진님. 수진이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얼른 들어가. 기다리시잖아. 안으로 들어서자 새하얀 방과 눈부신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여린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 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손짓했습니다. 침대에 놓으세요. 수진이는 떨면서 침대에 누워 치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등을 돌린 채 수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순간 온갖 상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거칠어진 손, 다정했던 엄마의 얼굴, 언니에게 숙제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던 어린 남동생의 해맑은 미소,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눈앞의 차가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오깃을 적셨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도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의 시선이 그 여성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나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쟁반을 든 여성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엄마 혜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라며 제잘거리던 작고 어린 딸이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 공포에 질려 누워 있었습니다. 공간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눈으로 돌아봤고 간호조무사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두 모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진실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쥔 채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혜숙 씨는 쟁반을 내려놓고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충격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내 딸아,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겪고 있었어? 넌 아직 너무 어린데.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혜숙 씨의 강렬한 눈빛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병원 청소부의 고단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속았어. 그 오빠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걸 해야 한다고 했어.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 혜숙 씨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딸의 학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이 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딸이 빠진 지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수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싸주는 따뜻한 품과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곁에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수술실은 모녀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내 딸 수술 안 시킵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고 간호조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초조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구명조끼를 찾은 사람처럼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비극은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눈물과 진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모성애의 길이었습니다. 혜숙 씨의 목소리는 새하얀 수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 합니다. 내 딸, 내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고 그곳에 있던 모두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아이는 이제 겨우 17입니다. 애를 낳으면 인생이 통째로 묻히는 거예요. 우린 그저 이 아이의 짐을 덜어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미래라고요? 짐이라고요? 당신들 눈에는 그저 서류에 기록될 수술한 건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내 눈에는 내 딸이 보입니다. 내 딸은 이미 충분히 아팠어요. 아무리 어려도 내 딸이 엄마가 될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수술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어깨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결정을 기다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가늘게 흐느꼈고 그 울음소리는 혜숙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가난한 싱글맘으로 살아오며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문 밖에서 준호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목소리에 수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요. 엄마, 저 오빠가 억지로. 나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 혜숙 씨는 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흠뻑 젖은 채 채소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던 수많은 밤들. 이른 새벽부터 파한단이라도 더 팔아 딸의 학비를 마련하려 애썼던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내 딸아, 그놈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았니?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는 놈은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어. 그건 비겁함일 뿐이야.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준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랑 수진이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요. 혜숙 씨는 딸의 앞을 막아서며 꼿꼿이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끝장이라고. 네가 잃을까봐 두려운 건 고작 내 그 허울뿐인 체면이겠지. 하지만 내 딸은 지금 자기 몸과 영혼을 전부 잃을 처지에 놓였어. 절대 허락 못한다. 수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준호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애원과 협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이것만 잘 끝내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넌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서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이는 준호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17살 소녀는 두 개의 부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미숙했던 첫사랑의 속삭임과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성의 사이에서요. 한쪽은 자신이 믿었던 남자의 달콤한 협박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상 유일한 버팀목인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넌 내 딸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도 않았을 거다. 방 안은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합의가 안 되면 저희도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여긴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수진이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해, 김수진. 내 말을 듣고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내 엄마 따라서 온 세상에 내가 미성년자 임산부라는 걸 알릴 건지 그때 가서
날 원망하지 마. 수진이는 마치 뺨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잔인한 말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눈은 간절한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딸을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 없어. 내 딸아. 엄마가 있잖아.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엄마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혜숙 씨의 매서운 눈빛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뒤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짜증 섞인 수군거림과 의사의 한숨, 그리고 잿빛이 된 준호의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혜숙 씨는 딸을 부축하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숨겨서 미안해.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널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수진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내 버팀목이 되어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매달려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혜숙 씨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돼.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야. 네가 살아있고 엄마가 곁에 있는 한 내 뱃속의 아이도 내 소중한 손주야.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어. 병원 밖으로 나오자 준호가 급히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수진아, 내 말 들어. 너 그 애 낳으면 내 인생 끝이야. 난 책임 못 져. 혜숙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넌 책임 못 지겠지. 하지만 난 질 수 있어. 평생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짐 하나 더 얻는다고 무서울 것 없어. 내 딸과 내 손주,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어리지만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의 비겁함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나긴 공포의 시간 끝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비난의 눈초리와 협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품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열게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이웃들의 경멸,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또 있을까요? 어둡고 캄캄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수진이의 눈물은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새로운 막이 올랐고 앞으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엄마와 딸은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시골 마을의 흙길은 빗물에 번들거렸습니다. 혜숙 씨는 말없이 수진이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질척이는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소리와 수진이의 흐느낌이 섞여 혜숙 씨의 마음을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앞만 보고 걸었지만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제 막 10살이 된 아들
민수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들어서자 민수가 환하게 외쳤습니다. 누나 왔다. 엄마, 배고파요. 밥 다 됐어요. 그 순진한 한마디에 수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수는 누나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혜숙 씨가 조용히 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 어서 방에 들어가 쉬렴. 저녁은 엄마가 차려줄게. 수진이는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의 모든 기억이 유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눈부신 조명, 차가운 금속 소리, 준호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부엌에서 혜숙 씨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맵게 했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끓고 있는 밥솥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구는 소리가 온 마을을 깨웠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벌써부터 골목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수진이 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니. 그 준호라는 놈이랑 맨날 붙어 다니더니만. 글쎄 말이야. 어제 그놈이랑 어디론가 허겁지겁 가는 걸 봤다니까. 쯧쯧. 어미가 시장에서 채소나 파니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혜숙 씨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장사 준비를 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수진이도 그 말들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린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감, 그리고 준호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지켜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결국 자신을 진흙탕에 버려두고 떠나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무릎을 안고 앉아 옷자락이 흠뻑 젖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동생 민수가 몇 번이나 들어와 물었습니다. 누나, 왜 그렇게 슬퍼? 하지만 수진이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울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숙 씨는 딸의 곁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딸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하지만 강해져야 해. 인생이란 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결국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란다. 넌 아직 학생이야. 이겨내야 해.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내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게. 수진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 눈빛이 무섭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학교도 못 가겠어. 내가 너무 더럽고 한심하게 느껴져. 혜숙 씨는 딸을 꼭 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널 비난하고 멋대로 판단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 전부를 망치는 게 아니야. 세상의 말들 때문에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진짜 폭풍우가 닥쳐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수진이 걔 17살에 애를 가졌대. 세상에 동네 망신 다 시키네. 어떤 이들은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원래 행실이 불량했겠지. 가난한 집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 말들을 들은 수진이는 차라리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먹지도 않은 채 이불만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단 한 번 차가운 메시지만이 도착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상관없어. 메시지를 읽은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모든 약속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밤새 물수건으로 딸의 몸을 닦고 묽은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다 엄마가 가난해서 그래. 너에게 좋은 환경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서 네가 그런 놈에게 기댄 거야. 수진이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탓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엄마. 혜숙 씨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어떻게 널 버리니.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넌 내 피부치야. 엄마가 너와 함께 모든 비바람을 맞을게. 그 순간 수진이는 엄마의 품에서 전해져 오는 거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에게는 엄마라는 마지막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바깥의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가 시장에 좌판을 펴자 주변 상인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딸이 사고를 쳤는데도 뻔뻔하게 장사하러 나왔네. 어미나 딸이나 똑같지. 가난하면 몸이라도 깨끗이 간수해야지. 온 동네 웃음거리나 만들고. 혜숙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맞서 싸워봤자 그들에게 더 큰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무거운 채소 광줄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땀인 척 닦아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초췌해진 엄마의 모습에 수진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그만둘래요. 친구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너무 무서워. 혜숙 씨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죠. 학교를 그만두면 평생 어떻게 고개 들고 살래. 딸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내 뱃속의 아이가 널 필요로 하잖니.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해. 수진이는 엄마의 눈을 보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믿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여전히 잔인하고 폭풍우는 계속 몰아치겠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은 채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이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엿보는 시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을 보며 비웃는 듯한 모든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영원히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바람과도 같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수진이는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평생 어떻게 고개 들고 살래. 그 한마디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앙상한 몸. 아직 배가 불러오진 않았지만 이 비밀을 오래 숨길 수 없으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교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쟤 맞아. 정말 임신했대? 어머, 얼굴 헬쑥한 것 좀 봐. 진짜인가 봐. 그 말들은 수진이의 발걸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복 치맛자락만 꽉 쥐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다가 이내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곁에 앉아준 것은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지연이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수진아. 난 널 믿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교실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믿긴 뭘 믿어.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18도 안 된 애가 애를 가졌다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수진이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조용히 못해. 네가 수진이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다시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수진이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이었죠. 쉬는 시간, 수진이는 텅 빈 눈으로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때렸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담임인 박 선생님이 수진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낡은 서류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 선생님은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구나. 혹시 선생님에게 할 말 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꽉 메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속은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결국 흘러나온 것은 소리 없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네 미래는 바로 코앞에 있지만 네가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 내가 널 대신해 결정해 줄 순 없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에겐 엄마와 동생이 있잖니.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그 말은 수진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모든 게 두려워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넘어졌을 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네게 아직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선생님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걸 도와주마. 하지만 네가 먼저 포기하면 그때는 정말 모든 걸 잃는 거다. 수진이는 선생님의 눈에서 엄격함과 함께 섞인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 작은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숙 씨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봐, 딸아. 아직 널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널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잖니. 엄마랑 선생님이 함께 할 테니 더는 두려워하지 마.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이웃집 아주머니 2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이 엄마, 딸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말이야. 다른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런 애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당장 학교 그만두게 하세요. 괜히 다른 애들까지 물들게 하지 말고. 수진이는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혜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 험담하면 아주머니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도 됩니까? 제 딸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7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예요. 당신들의 그 독한 말들로 내 딸의 인생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싫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 딸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빠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두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껴안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해. 엄마가 없었으면 난 정말 못 살았을 거야.
혜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있으니 엄마가 강해지는 거야.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엄마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대신 막아줄게.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수군거림을 씻어내는 듯했고 작은 집안의 두 모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준호. 만약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 비극은 어디까지 깊어질까? 요란한 소나기가 그친 뒤 시골 마을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녀는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서는 다구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이는 골목길에 나서는 순간 자신에게 쏟아질 시선과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숙 씨가 막 시장의 좌판을 펴려던 참이었습니다.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준호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에 놀란 수진이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머리까지 단정하게 매만진 준호는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날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닌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아, 나와 할 얘기 있어. 준호는 명령과 회유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문 뒤에 숨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 더 이상 오빠랑 할 얘기 없어.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너랑 나랑 주고받은 메시지, 우리가 만났던 거 다 잊었어? 내가 이거 다 퍼뜨리면 온 학교, 온 동네가 널 어떻게 볼까? 그때는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걸. 그 말에 수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는 못해.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시끄러워지는 건 싫으니까.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계속 네 엄마 말만 듣고 이해를 고집하면 그땐 네 인생 네가 망치는 거야. 바로 그때 시장에서 돌아온 혜숙 씨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직감했죠. 그녀는 채소 광주리를 내던지고 준호에게 다가섰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네가 여길 아직도 찾아와? 더 비겁해질 것도 남았니? 준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이 애를 낳으면 무슨 낯으로 학교에 다니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전 다 수진이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혜숙 씨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위에서 내 딸이 가장 두려워할 때 버려두고 위로 한마디가 필요할 때 등 돌린 게 위하는 거니? 내 이기심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지 마. 넌 그저 내 평판, 내 부모님 눈치가 무서운 것뿐이잖아. 준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증오가 스쳤습니다. 맞아요. 무서워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저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일 절대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수진이는 더더욱 이 애를 낳으면 안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딸, 인생, 그리고 제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집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이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혜숙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명예? 넌 명예를 잃을까봐 무섭겠지만 난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남편한테 버림받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면서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까지 봤어.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잃지 않은 게 있어.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온 동네가 손가락질해도 난 내 딸을 지킬 거고 내 딸 뱃속의 핏덩이도 지킬 거야.
준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수진이를 향해 부드러운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엄마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날 따라오면 내가 학비도 대주고 모든 걸 책임질게. 내 말만 들으면 돼. 수진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는 오빠 안 믿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날 버렸잖아. 오빠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 차라리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다 받고 말지. 다시는 오빠 안 믿어. 준호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좋아, 네가 선택했어. 하지만 기억해.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평생 사람들한테 경멸당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그때 가서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뿌연 매연과 소음만이 고요한 마을에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소문을 퍼뜨린다면 모녀는 온 동네의 토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 못 이루고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학교 그만둘까봐 더는 못 견디겠어. 혜숙 씨는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네가 학교를 그만두면 그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네가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계속 다녀야 해. 네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너에겐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있잖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연약한 심장이 조금씩 다시 데워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은 여전히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퍼뜨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준호를 유혹했다는, 원래부터 행실이 나쁜 아이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수진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끝없는 수치심이 그녀를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혜숙 씨는 딸이 방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널 더럽히려 해도 엄마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수진아, 반드시 이겨내야 해. 가난한 집,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밖에서는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듯 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뜨거운 햇살이 낡은 지붕을 내리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더니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중년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은 중후한 남자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바로 준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식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좁은 세상에서 남의 집, 불행은 가장 달콤한 구경거리였으니까요. 준호의 엄마가 팔짱을 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이 엄마,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반듯한 아이인데 당신 딸이 꼬드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디서 감히 임신을 빌미로 우리 집안을 협박해. 그 천박한 말들은 집안에 있던 수진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혜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말씀 조심하시죠. 제 딸이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제 딸에게만 뒤집어 씌우진 마세요. 준호의 아버지가 얼굴을 굳히며 쏘아붙였습니다. 잘못? 당신이 지금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우리 아들은 미래가 창창한 아이야. 당신 딸한테 홀려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까지 지라고? 꿈도 꾸지 마시오. 방 안에서 수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제 준호는 영원히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 이 싸움은 오직 엄마와 자신,
그리고 저 막강한 가족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숙 씨는 침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굴 협박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과 뱃속의 아이가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가난하지만 지켜야 할 자존심은 있습니다. 댁들의 동정도 그 대단한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돈 많다고 이제 겨우 17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짓밟지는 마세요. 준호 엄마가 비웃었습니다. 자존심 있는 집안이 딸을 저렇게 망나니로 키웁니까? 우린 저 아이 절대 인정 못합니다.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에요. 알아서 처리해요. 그러지 않으면 뒷감당 어려울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네. 수진이 걔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분수를 알아야지. 방 안에 있던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녀의 작은 자존심에 내려진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숙 씨가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쁜 비겁한 놈의 이기심에 희생된 것뿐입니다. 저는 누구의 동정도, 저 집안의 인정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숨쉬고 있는 한 저는 끝까지 제 딸을 지킬 겁니다. 준호 아버지가 혜숙 씨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는군. 근데 뭘로 지킬 건데?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주제에 애는 뭘로 키울 거냐고? 나와서 길바닥에 버리기라도 하게. 혜숙 씨는 몸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제 두 손으로 노동해서 키울 겁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딸의 핏줄을 버리진 않을 겁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안타까워했고 일부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혜숙 씨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올라 가장 악의적인 사람들조차 순간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뛰쳐나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발 이 아이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어른들의 비겁함 때문에 사라져선 안 되잖아요. 17살 소녀의 절규에 온 동네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 나이 든 할머니들은 눈물을 훔쳤지만 준호의 엄마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긴데 저 애를 네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짜는 동정심 유발하지 마. 우리 아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는 남편에게 턱짓했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뒤에는 수군거림과 경멸 섞인 동정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품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단단한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려도 괜찮아. 딸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엄마가 모든 걸 짊어질 테니 너는 절대 손을 놓지 마. 그날 밤 혜숙 씨는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딸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방 안에서 수진이는 동생 민수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수야, 누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기를 꼭 지켜낼 거야. 누나에겐 엄마와 네가 있으니까. 밤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울었습니다. 마치 아직 폭풍우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네 작은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왔지만 두 모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흐느낌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 젖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준호 엄마의 잔인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여린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풋풋했던 첫사랑이 이렇게 더러운 진흙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구석으로 내몰린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은 혜숙 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퀭한 눈, 깊어진 주름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수진이가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혀, 경멸의 눈빛, 시장의 수군거림이 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을 테니까요. 첫 딸기 울며 새벽을 알릴 때 혜숙 씨는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여길 떠나야겠다. 여기서는 네가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없어. 엄마랑 같이 서울로 가자. 엄마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게. 넌 일단 몸부터 챙기고 사람들 눈을 피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길 거야. 수진이는 멍하니 엄마를 보다가 이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한 번도 멀리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숙 씨는 딸을 꽉 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니.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조금 더 고생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네가 살고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사흘 뒤 그들은 낡은 옷 몇 벌과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겨우 모은 쌈짓돈을 챙겼습니다. 어린아들 민수는 당장 새 식구가 서울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 잠시 이모댁에 맡겨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민수는 누나의 손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누나, 언제 와? 나 누나 보고 싶을 거야. 수진이는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나 꼭 돌아올게. 이모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있어야 해. 절대 널 버리는 거 아니야. 낡은 시외버스가 굉음을 내며 터미널을 떠났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과 사람들의 엿보는 시선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혜숙 씨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딸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시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서울은 거대한 빌딩 숲과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귀를 찢는 경적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거대한 미로 속에 던져진 작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알던 지인의 도움으로 혜숙 씨는 허름한 식당의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고되고 월급은 적었지만 곰팡내 나는 작은 옥탑방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두 모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혜숙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주방 세제에 불어 터진 손, 욱신거리는 허리를 애써 감추고 딸에게 묽은 죽 한 그릇을 챙겨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운명을 살게 될까? 저 아이도 엄마처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 어느 날 저녁 혜숙 씨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가 조용히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또 안 좋은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얘 포기할까? 나 너무 무서워.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난 아직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랑 민수한테 짐만 될 것 같아. 혜숙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손을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내 피부치고 내 소중한 손주야.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더 강해져야 할 이유란다. 넘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손을 놓지는 마. 엄마가 내 곁에서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질게. 네가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수진이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눅눅한 옥탑방 안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작은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던 혜숙 씨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손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칠칠치 못하게, 일 못하겠으면 그만둬요. 사람 구할 때는 많으니까. 혜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엄마의 손을 보며 수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혜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바보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엄마는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아. 네가 포기하는 게 두려울 뿐이지. 수진이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소리.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작은 생명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안에서 살고 있어. 나를 필요로 해.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돼.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혜숙 씨가 놀라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턱짓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어머니 맞죠? 준호네 집에서 보냈소. 이걸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는 그 집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혜숙 씨는 남자의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가져가시오. 내 딸은 당신들이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오. 내 딸이 잘못은 했지만 아직 지켜야 할 자존심은 있소.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마시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는 가버렸습니다. 혜숙 씨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수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짓밟으려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요.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가득했지만 이 작은 옥탑방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 위대한 어머니의 힘과 1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한 소녀의 거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보낸 사람이 돈을 던지고 간 그날 밤, 수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낡은 천으로 대충 감싼 엄마의 갈라진 손을 보며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시장의 채소 광줄이 피가 맺히도록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손, 식당 주인의 모욕적인 고함, 그리고 준호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에게만 기댈 수 있을까? 엄마가 모든 짐을 짊어지는 동안 나는 비겁자처럼 이 방 안에 숨어만 있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혜숙 씨가 일하러 갈 준비를 할 때 수진이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일자리 찾아볼래요. 저 아직 건강해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혜숙 씨는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안 된다. 넌 아직 어리고 몸도 무거운데 서울은 험한 곳이야.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엄마 말 들어.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엄마 혼자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일어서고 싶어요. 딸의 눈에서 혜숙 씨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무언가를 결심한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그렇다면 말리진 않으마. 하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엄마에겐 네가 전부야. 그날 수진이는 처음으로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빽빽한 차들과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시골에서 막 상경한 17 소녀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카페, 옷가게, 편의점을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앳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젓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이는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했죠. 학생은 공부나 해. 미성년자는 안 써.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수도 불러오는 배를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진이는 붐비는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인은 짙은 화장을 한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묻자 여자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시켜는 주지. 근데 손이 빨라야 할 거야. 청소, 서빙, 설거지, 자비리 산더미인데 월급은 얼마 안 돼. 버틸 수 있겠어. 수진이는 기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일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주인 여자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근데 너 너무 말랐는데 제대로 하겠어? 일단 며칠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지. 그렇게 수진이는 서울에서의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허둥지둥하다 컵을 깨고 물을 쏟고 손님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둬.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모욕을 견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자신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옥탑방으로 돌아온 딸의 모습을 보고 혜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의 옷은 얼룩덜룩했습니다. 꾸짖으려던 마음도 잠시 딸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딸이 고통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수진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주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임신했니? 요즘 계속 피곤해하고 얼굴도 창백하고 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니야.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왔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임신했어요. 주인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나는 일할 사람을 구한 거지. 배불뚝이 데리고 골치 썩기 싫어. 일하고 싶으면 애 낳고 와. 수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수진이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옥탑방에 돌아온 그녀는 엄마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쫓겨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짐만 될 뿐이에요.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왜 내 탓을 해. 내 뱃속에는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큰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네가 돈 버는 거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무사하고 내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그것만 바랄 뿐이야. 하지만 수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한 모멸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느끼는 처절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조용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시련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고통이 딸을 더 강한 사람으로, 진정한 엄마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 하지만 작은 옥탑방 안에서 두 모녀는 서로에게 기댄 채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요. 카페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수진이는 다시 옥탑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벽만 보고 누워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곁에서 딸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의 상처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무력감으로 병든 영혼,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혜숙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시장에서 사온 채소, 꾸러미를 안고 처마 밑으로 피하려던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상 좋은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혜숙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몸이 이렇게 상하도록 뭘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무거운 짐까지 지고 다니니 쓰러질 수밖에요. 혜숙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자식 먹여 살리려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여성의 이름은 영자 씨.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혜숙 씨의 고단한 사연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영자 씨는 혜숙 씨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설거지 일을 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딸을 돌보고 있다는 사연을 듣자 영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으면 우리 가게 와서 일해요. 손님 많아서 힘들긴 해도 대우는 제대로 해줄게. 그리고 딸도 같이 와서 가벼운 일이라도 돕게 해요. 방에만 있으면 더 안 좋은 생각만 들 거야. 혜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부터 두 모녀는 백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늘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고된 노동자, 장거리 운전기사, 가난한 학생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혜숙 씨는 설거지와 청소를, 수진이는 채소를 다듬거나 차를 내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소리치는 사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틈틈이 수진이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임산부가 너무 힘들면 위험하니까. 여길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 말에 수진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고생만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가게가 가장 붐빌 때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잔을 나르던 수진이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그만 컵을 놓치고 말았죠.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가게 안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영원히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기어코 그애 낳을 셈이야. 내 인생 완전히 망쳐놓을 작정이냐고. 수진이는 겁에 질려 가게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몸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혜숙 씨가 뛰쳐나와 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내 딸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제발 그냥 가줘.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통이요? 이 애 낳는다고 고통이 끝날 것 같아요. 이 애는 평생 수진이의 족쇄가 되고 어머님의 수치가 될 겁니다. 저는 경고하러 온 거예요. 저나 우리 집안에 기댈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땐 알아서 책임지세요. 가게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정하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 비웃는 사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했습니다. 끔찍한 수치심이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혜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나가. 넌 더 이상 내 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린 가난해도 너 같은 놈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딸은 모든 걸 잃어도 자존심까지 잃지는 않을 거다. 바로 그때 영자 씨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여긴 내 가게야. 내 손님이나 직원을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 준호는 얼굴이 하얘진 채 영자 씨를 노려보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은 여전히 두 모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구석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언니. 세상엔 나쁜 놈들도 많지만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있는 법이야. 오늘 이를 계기로 수진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영자 씨와 엄마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 아이를 지키고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엄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 꼭 지킬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꼭 강해질게요.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딸이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가득했지만 작은 옥탑방에서는 희미하지만 강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그날 이후 수진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를 도와 방을 청소하고 영자씨네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그릇을 닦고 조심스럽게 물잔을 날랐습니다. 백반집 손님들은 대부분 거칠었지만 속정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자 씨의 매서운 눈빛과 엄마의 조용한 보호 아래 수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에게 밥상을 내가 갈 때마다 수진이는 하얀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복도를 걷던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교복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고 대신 기름때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경멸과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지쳐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몇 배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덥던 어느 날 정오,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통증이 아랫배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혜숙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괜찮아. 수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혜숙 씨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영자 씨가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몇몇 손님들이 함께 수진이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끄럽던 가게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걱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혜숙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가늘게 떨었습니다. 심장이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고생했지만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그리고 두 모녀의 유일한 희망인 그 작은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혜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엄마입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17살밖에 안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유산기가 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혜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없나요? 제발 제 손주 좀,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일단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유산 방지 주사를 놓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숙 씨는 넋을 잃었습니다. 가난은 익숙했지만 뱃속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수진이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잃는 거야? 혜숙 씨는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내 딸아. 엄마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강해져야 해. 알겠니?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수진이는 엄마에게 매달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뱃속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숙 씨는 가게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자 씨가 틈틈이 음식을 가져다 주며 격려했습니다. 언니, 지금은 수진이 건강이 최우선이야. 가게 일은 걱정 말고. 혜숙 씨는 영자 씨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이는 밤마다 자신의 생각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위험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가 꼭 강해져서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올게. 온 세상이 우릴 버려도 엄마에겐 할머니와 네가 있으니까 이제 두렵지 않아. 어느 날 밤 혜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 몸이 가장 중요해. 필요하다면
엄마가 밤낮으로 일해서 너랑 아기 다 책임질게. 하지만 넌 절대 쓰러지면 안 돼. 엄마는 너희 둘을 잃을 수 없어. 수진이는 엄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몇 번이고 넘어뜨려도 엄마가 곁에 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작은 병실 안 두 개의 말은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위태롭지만 강렬한 하나의 희망을,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맞서리라 다짐하면서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혜숙 씨는 한시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땀을 닦아주며 밤낮으로 간호했죠. 수진이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눈빛 많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틈틈이 병원을 찾아 두 모녀를 위로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언제까지나 남의 호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병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준호 엄마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준호 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딸이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소. 이 지긋지긋한 문제, 이제 끝장을 보러 왔으니까 준호 아버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창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갓 인쇄된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당신들 모녀 한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요. 조건은 간단해. 그 뱃속의 아이 당장 지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시오. 다시는 우리 준호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우리 집안에 먹칠도 하지 마시오. 혜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악마요. 내 딸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뱃속의 아이를 죽이라고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내 딸의 피부치라고요. 이런 더러운 돈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혜숙 씨의 절규는 병실을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수진이가 놀라 눈을 떴고 그 광경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받지 마세요. 제발. 준호 엄마가 수진이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고집은 세구나. 네가 그 애를 낳으면 뭐라도 될 것 같아? 우리 집 문턱은 꿈도 꾸지 마라. 내 엄마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수진이는 와라구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채찍이 되어 찢어진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혜숙 씨는 딸의 침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내 딸을 모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딸은 모든 걸 잃었어도 아직 엄마가 있습니다. 당신들 돈도 그 대단한 명예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준호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가난하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혜숙 씨는 떨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부자일지 몰라도 우리 모녀의 사랑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녀의 고함에 옆 병실 환자들과 간호사들까지 복도로 나와 쳐다보았습니다. 준호 엄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 온 세상이 내 딸이 어떤 애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어. 그들은 서류 가방을 남겨둔 채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혜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집어들 힘도 없이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에게 기어가듯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하지만 이 아이
포기할 수가 없어. 혜숙 씨는 딸을 꽉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아, 잘못은 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야.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내 곁에 있을게. 창밖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요란한 빗소리는 두 모녀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이 작은 병실에서 그들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돈과 세상의 비난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혜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준혼의 가족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준호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돈을 뿌리고 간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준호는 없을 것이며 기댈 곳은 오직 엄마뿐이라는 것을요. 혜숙 씨의 예상대로 준호의 가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 가난뱅이들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순 없다. 당장 유학 보내 라고 소리쳤고 준호의 엄마도 호주에 있는 오빠한테 얘기 다 해놨어요. 저 계집애가 애를 낳든 말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며 동조했습니다. 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그저 순응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부모님이 정해준 미래를 향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완의 첫사랑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한국에 남겨둔 채 그 소식을 들은 수진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버렸구나. 혜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런 놈한테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제부턴 정말 우리 둘뿐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혜숙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수진이에게 다가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김수진이지? 잘 들어. 그 뱃속의 아이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우리 말대로 조용히 처리하면 돈을 주겠지만 고집 부리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수진이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돈 봉투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혜숙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어. 수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까지 위험해지는 건 싫어. 혜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도 내 손주를 뺏어갈 순 없어. 그들이 돈과 명예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지라고 해. 하지만 내 딸과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 그날 밤 혜숙 씨는 뜬 눈으로 병실 문을 지켰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맹수처럼요. 다음 날 찾아온 영자 씨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위험해. 사람을 사서 협박까지 하다니.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겨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아이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아이가 자랄수록 시련은 더 거세게 몰아칠 테니까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전 절대 이 아이 포기 안 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내 아이에게 손대게 하지 않을 거예요.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가 함께 버티면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내일 어떤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협박을 당한 그날 밤 이후 수진이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혜숙 씨는 영자 씨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외딴 지역의 병원으로 딸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낡은 택시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두 모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가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택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려.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우린 돈 없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필요한 건 그 뱃속의 애가 사라지는 것뿐이야. 수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내 아이는 죄가 없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들며 다가왔습니다. 명령을 따를 뿐이야. 저항하면 다칠 수밖에. 절체절명의 순간 혜숙 씨가 딸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해치려거든 나부터 죽여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딸과 손주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그녀의 절규는 드넓은 들판을 울렸고 그 기세에 남자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급가속하며 남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수진이는 아랫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혜숙 씨는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제발, 아기를 포기하면 안 돼.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한 수진이는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평생의 고통도 뱃속의 작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산모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혜숙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수진이는 창백했지만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지킬 거예요. 혜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강하구나.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폭풍우는 잠시 멎었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준호의 가족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 주에 걸친 치료 끝에 수진이는 겨우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혜숙 씨는 딸의 곁을 지키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끔찍한 위협이 닥쳐와도 자신과 딸 사이의 사랑만큼은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수진이 역시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준호나 그의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 온갖 시련을 견뎌낸 뱃속의 작은 생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를 철없는 소녀에서 모든 것을 감내할 줄 아는 강인한 엄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꾸준히 그들을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가, 지금껏 겪은 일들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아이는 내게 큰 위로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거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임신 기간 동안 혜숙 씨는 다시 백반집으로 돌아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산통을 시작한 날, 밖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시련을 알리듯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고 작은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혜숙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느님, 제 손주가 태어났어요. 탈진한 얼굴의 수진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랑 함께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가 평생 널 지켜줄게. 그 순간 지난 모든 고통과 수모,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주는 순수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퍼져나갔지만 이제 혜숙 씨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고개 떳떳이 들고 살아. 넌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이 아이는 짐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자. 수진이는 아기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은 그녀를 진정한 엄마로 단련시켰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은 그 후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작은 옥탑방은 이제 서러운 흐느낌 대신 아기의 해맑은 울음소리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딸을 안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 아이,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절대 겪지 않도록 정말 좋은 사람으로 키울게요. 혜숙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고맙다, 수진아. 너 덕분에 진정한 모성애의 힘이 뭔지 깨달았어. 우리는 폭풍우를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야. 창밖으로 부는 저녁 바람이 감미로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작은 방,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아기. 세 세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비극과 상처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배신과 잔인함이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라도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이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젊은 엄마다운 강인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녀는 이제 충분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맑은 하늘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아이의 생명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위대한 믿음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